시간입니다.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이네, 그죠? 손해배상 책임. 페이지가 217페이지. 자, 217페이지 보면은 여기에 업무 보증 설정 해가지고 문제방 나왔다고 되어 있네, 그죠? 자, 이 보증 설정에 대해서 한번 적어 볼게요. 업무 보증 설정하고 손해배상 책임 먼저 나와야 되겠네.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 책임과 그에 따른 업무의 보증 설정. 그래서 요거는 개업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개업의 책임. 첫 번째가 이제 책임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책임지냐면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죠. 모든 행위가 아닙니다.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 그러니까 이불러 아니면 이제 실수가 되겠네. 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가지고 거래 당사자에게 무슨 손해가 발생이 되죠?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책임집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 책임진다 이 말이죠. 우리 법에서 재산상 손해 말고는 또 무슨 손해가 있다 했어요? 정신적인 손해, 정신적인 피해, 그렇죠? 정신적인 손해를 보통 세 글자로 뭐라 한다고 했어요? 정신적인 피해는 세 글자로 크게 얘기하세요. 잘 알잖아요. 위자료, 그렇죠? 그렇죠. 위자라는 말이에요. 위자라는 말이요. 어루만진다 이 말이야. 돈으로서 만지겠다 이 말이지. 위자 해주겠다, 덮겠다 이 말이지. 돈으로서 만져주겠다 이 말이에요. 위자료. 그러니까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많이 나오죠? 이혼, 그렇죠. 역시 빨라요 대답이. 그렇죠. 역시 이혼할 때 이 위자료 청구 소송 많이 하잖아, 그죠? 자, 그런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안 진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 법에서 책임 안 지고 이걸 배상 받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민법에 따라서 이제 청구를 해야 된다 이래 보시면 돼. 우리 법에서는 무슨 손해? 재산상 손해만 책임진다. 그래서 정신적인 손해 이거를 우리 법에는 우리 법에 문제 나왔을 때 비재산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이렇게 표현했어요. 문제 나올 때. 그게 정신적인 손해입니다. 비재산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랬을 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지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무슨 책임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지니까 과실 책임이죠. 기업이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서 고의도 없고 과실도 없다. 그럼 책임 안 집니다. 과실이 없는데, 잘못이 없는데 왜 책임을 져요? 과실이 책임이 잘못이 있는 게 책임지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이제 한 게 아니고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 행위의 장소로 그래가지고 마찬가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됐단 말이에요. 중개 행위를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일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장소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진다는 얘기지. 이거는 무슨 책임이겠어요? 이게 무과실이에요. 이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을 지겠다 이 말이지.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이 잘 나올 거 아니에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장소 제공해가지고 재산상 손해 발생한 경우에 책임이 없다 이래 나와. 없다 아니고 있다. 있다 없다 이래 나와요. 우리 시험 문제. 뭐 별거 있나? 있다 없다 이거만 잘 나오면 돼. 아시겠죠?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러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느냐 하니까 보증을 설정하라잖아요. 그게 업무 보증 설정이에요.
업무 보정 설정 방법하고 시기입니까? 예. 개업 공유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 설정하는 방법은 3개 중에 한 가지. 자, 첫 번째가 서울 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가입한다. 두 번째가 협회가 운영하는 공지에 가입한다. 세 번째는 법원에다가 내 돈을 맡기는 거예요. 공탁금, 공탁. 그러니까 3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만 이제 설정하면 되겠죠.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공제에 많이 가입돼 있죠. 공제는 그 협회에서 운영하거든요. 협회에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이제 공제를 운영하니 공제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많이 가입돼 있다 이 말이지. 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거를 네, 보증 설정은요.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어디에다가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그럼 보증 설정 신고를 받으면 등록관청에서 뭘 준다고 했어요? 등록증을 교부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할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신고 생략. 이거 우리 시험 물어봤잖아요. 신고 생략. 신고를 할 필요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니까 요거잖아요. 보증기관이, 이 보증기관이요. 보증 설정 사실을 직접 등록관청에 통보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다가 직접 통보했다고 보증기관에서. 그러면 개업이 신고할 필요 없는 거지. 자, 돌 튀었어요 방금. 팍 튀었어요. 어저께도 대구에서 엄청난 돌이 튀었어요. 오, 그러면서. 자, 많이 튀일수록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세요. 튀었다는 걸. 아시겠죠? 그래야지 공부가 잘 돼요. 에? 아시겠죠? 그래야지 머릿속에 잘 들어와. 아시겠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수업 시간에. 아시겠죠? 자꾸 이렇게 표현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그래야지 잘 됩니다, 공부가. 자, 세 번째가 뭐냐 하니까 설정 금액이네. 최소 보증 설정 금액이네. 보증 설정 금액에서. 보증 설정 금액인데, 자, 먼저 개인입니까? 개인. 첫 번째가. 개인인 기업이네. 개인인 기업이다. 그럼 개인인 기업은 두 사람이죠. 누굽니까? 공인중개사인 기업과 부칙이에요. 요 개인인 기업들은 얼마? 2억 원 이상이죠. 요게 개정이 됐으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까지 시험범위, 작년에 원래 개정이 됐었는데, 작년 시험범위는 안 들어갔었거든. 시행 자체가 이제 23년부터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올 수 있어요. 2억 원, 개인들은 2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기업은요, 법인 기업은 얼마? 4억 원이에요. 4억 원 이상.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를 둔다 그러면 법인이요. 분사무소마다 얼마? 2억 원 이상 추가입니다. 추가. 분사무소가 총 3군데다 그러면 총 얼마 법인은? 10억이죠. 10억 해야 돼요. 주된 사무소 4억 원 하고 분사무소가 3군데니까 2억 원. 그쵸? 좋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여기에 특수법인이다 이 말이죠. 특수법인은 옛날에는 이제 농협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상. 근데 특수법인은 전부 얼마입니까 이제?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는 전부 다 2천만 원 이상입니다. 2천만 원 이상.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좀 개정사항을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하니까 보증 변경. 자, 보증 변경.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보증 변경. 보증을 다른 걸로 바꾸고 싶다 이 말이에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해야 돼요.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보증의 효력이 하루라도 없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거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거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거 해제시켜야 돼요. 자, 다섯 번째가 기간 만료로 인한 보증 재설정. 보증의 재설정은 그러면 기간 만료가 됐죠.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겠어? 기간 만료일까지예요. 기간 만료일까지. 기간 만료일까지 해야 돼요. 오늘이 만료일이라면 오늘까지 새로운 건 또 기간 연장해야 돼요. 오늘까지. 오늘이 만료일이라면. 그러니까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 틀렸고, 그죠?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까지 틀렸고, 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틀렸어요. 10일 전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만료일까지 하면 돼. 자, 여섯 번째가 뭐야? 네, 공탁금 있죠? 누구 돈이에요? 공탁금은 내 돈이에요. 내 돈이라고. 공탁금은 못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해수 제한이라고. 못 찾아갑니다. 자, 언제 못 찾아갑니까? 개업이 사망을 했다. 또는 폐업을 했다. 그럴 수 있죠. 사망했다, 폐업했다. 그럼 바로 찾아가는 게 아니고 몇 년? 3년 동안 못 찾아가요. 사망 또는 폐업일로부터 3년 동안은 못 찾아간다. 사망하고 폐업한 이후에 사고가 터질 수 있잖아요. 일단은 3년 동안 해수 제한 기간이 3년이 되고 5년 아니에요. 3년. 자, 일곱 번째. 보증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누가?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 지급을 원한다. 그러면 개업한테 가가지고 이 때문에 내가 5천만 원 손해 났으니까 빨리 배상해라 하면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배상해 줍니까? 개업이?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하지, 그죠? 어디서 와가지고 지금 수작이야 그러면서 수작이야. 그죠? 그 유명한 개수작이야 이러면서. 자, 5천만 원 손해가 났다고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갔더만은 5천만 원까지는 안 되겠고 한 2천만 원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의뢰인이 막 할 수 없이 그냥 알겠다. 그러면 이제 합의가 된 거예요. 합의가 돼야 돼요. 합의가. 그게 손해배상 합의다 이 말이에요. 합의서가 작성이 돼야 돼요. 합의서가. 합의서에 뭐 이런 양식은 없어. 그냥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한 합의서는 상관없고 일단은 손해배상 합의서가 안 나오면 합의가 안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야? 법정으로 가는 건 거예요. 소송으로 가는 거지. 그건 이제 판결문 나오죠. 확정 판결문 4본. 그 다음에 이에 준하는 조서 있잖아요. 조서 어떤 거 있어요? 화해 조서 들어봤죠? 화해 조서. 화해하는 거예요. 조정 조서. 그 다음에 청구 인락. 청구에 대해서 이제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청구 인락 조서. 이런 것들이 이에 준하는 조서예요. 아니면은 확정된 지급 명령이라고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런 서류들은 잘 안 물어봐요. 이런 건. 누구한테 청구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청구한다? 보증기관에다가 청구한다는 사실이에요. 개업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고 이걸 보증기관에 청구하겠지. 협회에 공제에 가입했다면 협회에 청구하는 거예요. 협회. 자, 그래가지고 어떤 손해배상을 해줬다. 손해배상 한 경우. 그럼 첫 번째,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돼요. 재설정하든지 다시 가입하든지 15일 이내에. 자, 두 번째가 공탁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15일은 똑같습니다. 15일 이내에 부족분 보존이다. 부족분을 보존하는 거예요. 부족분. 부족분이 없으면 보존할 필요 없지.
자, 10억 넣어놨다. 공탁. 10억 해놨다. 뭐 한 3억 배상해줬다. 그럼 뭐 부족분이 있습니까? 없지. 뭐 아직 7억이나 남아있는데. 그런 의미예요. 그죠? 부족분을 보존한다 이 말이지. 그럼 뭐라 나오겠어 여기에? 부족분 말고. 손해배상한 금액 보전. 아니에요. 손해배상한 금액만큼을 보존한 게 아니에요. 부족한 금액만큼 보존한다 이 말이지. 보존 설정 금액 저 있는 거에서. 자,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15일을 또 30일로 바꿔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번째죠. 이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 설명해야 된다 이 말이지. 누가 설명해야 돼? 기업이 합니다. 언제 설명합니까? 중개가 완성이 되면 설명합니다. 중개 완성 시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다 아니지 그러면. 중개 완성 전에 설명한 게 아니에요. 중개가 완성이 되면 설명하는데 누구한테 설명합니까? 거래 당사자 모두 모두 매도인 매수인 둘 다한테 설명해야 돼요. 뭘 설명하느냐? 보장 금액이 얼마냐? 얼마? 보장 기간 언제까지? 그리고 보증 기간 명칭하고 그 소재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 막 설명한다고요. 그걸 보증 설정 사항. 설명을 하고 플러스 하고죠. 설명은 무조건 설명하고예요. 하고 두 번째 증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증서 사본 교부하거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의무잖아. 의무죠. 이게 의무잖아요. 그러면 설명을 안 했지요. 증서 사본 교부 안 하거나 전점 제공 안 했지. 그럼 이건 어떤 제재 받습니까? 100만 원의 과태 중에서 30만 원이죠. 이게 손으로 만든 자반이다 할 때 이 손이에요. 우리 안기법에 손이 2번 나오죠. 손이 2번 나오잖아. 자, 이때 손은 이걸 말해요. 이때 손은 요거 30만 원짜리죠. 이때 손은 이거 설명 안 했지. 증서사본 교부 하나 전점 제공 안 했지. 요거 손이에요. 또 하나는 어디서 나와요? 하나는 상치에 나와. 상치에 손금 3회 할 때 손 나오잖아. 그 손은 뭐예요? 그때 손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말이야. 보증 설정 안 한 거예요. 보증 설정을 업무기 전까지 보증 설정 안 하면 상치고, 요거 마지막에 설명 안 하면 100만 원의 과태 중에서 30만 원. 그 2개밖에 없어요. 이 손. 되겠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가 손해배상 책임. 자, 보증 설정에 관한 내용 217페이지. 자, 개업은요. 손해배상 책임 보장 나오네. 개업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했고요. 설정하는 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그 밑에 공제, 공탁이라고 적혀 있어요. 한 장을 넘겨보니까 보증의 종류가 나오는데 요거는 내용은 굳이 몰라도 되고 보증보험하고 제목만 알아두시면 돼요. 보증보험하고 공제하고 공탁 중에 한 가지. 그래가지고 제일 밑에 내려가면 양가로 2번에 보증 금액하고요. 설정 시기 나오는데 조문안에 보세요. 보증 설정 금액 해가지고 1호에 보니까 법인인 기업은 얼마라고 돼 있어? 4억 원 이상이다. 그리고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 분사무소마다 2억 원 이상 추가고요. 법인이 아닌 기업이라 적혀 있네. 법인이 아닌 기업이 다른 말로 개인인 기업이다 이 말이에요. 얼마? 2억 원 이상이고요. 자, 오른쪽에 넘어가 보니까 2항이에요. 다시 한번 2항의 기업이 업무 시작하기 전 돼 있네. 업무 시작하기 전, 업무 개시 전이죠. 업무 개시 전에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네 번째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이에요. 끝에 보증기관이 보증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그리고 사망,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자, 이게 이제 특수법인을 말하겠습니다. 얼마라고 돼 있어? 두 번째 줄에 2천만 원 이상 돼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하고
한 장을 한번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 220페이지. 자, 220페이지에 밑에 양가로 1번에 보니까 저 위에 보증 변경이 나와 있다. 보증 변경은 언제까지 하라고요? 두 번째 줄. 효력 있는 기간 중, 요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효력 있는 기간 중. 자, 양가로 보증 재설정은 언제까지입니까? 기간 만료일까지. 두 번째 줄에 기간 만료일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보증증서 사본교부 뭐 설명 의무 있네. 개업이 언제? 중개 완성이라 적어놨잖아. 중개 완성된 때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에게 설명하랬잖아. 다음의 사항 설명하고 증서사본 교부하거나 전자문서 제공. 어떤 거 설명하지? 박스 안에 들어있잖아요.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증기간의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그리고 오른쪽 넘어가 보니까 보증금을 지급받고 싶다 이런 말이에요. 배상 청구 방법이잖아요. 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지급받기를 원한다. 보증금 지급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줄 끝에 손해배상 합의서가 나오죠. 합의가 안 된다면 판결문이 나와야 되고 판결문 사본하고요. 이에 준하는 조서가 있어요. 화해조서, 청구 인락, 조정조서도 있겠죠. 중요한 건 어디에다가 청구한다고? 보증기관에다가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증의 유지 의무로서 손해배상 했다 이 말이야. 첫 번째 줄의 끝에 손해배상 한 때에는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는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조이다 이 말이에요. 자, 한 이 정도만 볼게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5번에 제재 바로 볼게요. 제재가 뭐 행정처분으로서 아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첫 번째 줄에 보증 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이 말이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게 상대적 등록 취소, 상치. 그리고 행정질서벌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짜리가 설명 안 한 거죠. 보증 설정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증서사본을 교부하지 않거나 전자문 제공 안 한 거죠.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 자, 그렇게 해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개보수입니다. 중개보수.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중개보수. 자, 228페이지에 중개업의 보수입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중개보수. 중개보수 등. 자, 중개보수 요거는 뭐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해주고 받는 보수죠. 그죠? 중개 업무에 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소정의 보수를 중개보수. 이 중개보수하고 그 중개보수 이외의 보수를 구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왜 구분해야 되죠?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받아야 돼. 중개보수는 법정 한도를 받아야 되고 그 이외의 보수는 많이 받아도 된다 이 말이지. 능력껏 되겠죠? 그 차이점이에요. 그냥 이 등은 뭡니까? 이 등은 요거 실비예요. 요거 실비야 실비. 실비는 실제 드는 비용 실비. 실비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나올 건데 실비 청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비. 자, 중개보수 청구권이 이제 먼저 나오는데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잖아, 그죠? 요거는 언제 발생됩니까? 권리 자체는 중개계약 체결 시 발생이 돼요.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 안 적어놔도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안 적어놓고 그냥 바로 생긴다 이 말이에요. 따로 적어놓을 필요도 없다. 그냥 중개계약 체결 시 바로 생긴다 이 말이지.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개업이 보수를 중개보수 청구권이 소멸하는 경우라 보겠지. 어떤 경우? 개업의 고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거래 당사자 간에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거예요. 그럼 개업이 잘못했네. 그럼 보수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못 받습니다. 청구 못 합니다. 그 반대는 받을 수 있겠지. 의뢰인 간의 잘못으로 채무 불이행 이런 걸로 계약이 해제가 됐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기업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보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지. 청구권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제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발생한 중개계약 체결시고 청구는 언제 하겠습니까? 청구는 거래계약 체결시겠지. 중개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고. 자,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중개보수의 기준이다 이 말이지. 기준. 중개보수 어떤 기준으로 받는지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중개보수는 주택이냐 주택 아니냐를 따져야 돼요. 주택이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이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을 중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뭘 봐야 돼? 시도조례를 봐라 이 말이에요. 주택을 중개하잖아 그러면 시도조례를 찾아봐야 돼요. 시도조례 되겠습니까? 그럼 이럴 수도 있죠. 중개 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하고 주택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지 다를 수 있죠. 주택은 주택은 해운대구에 있는데 사무소는 울산 남구에 있다. 맞죠?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시도조례를 봐야 되죠. 왜? 일단 주택이라서 그래요. 주택이기 때문에 시도조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무소 소재지네. 주택이 해운대구에 있고 사무소가 울산 남구에 있다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 울산시 조례 봐야 돼요. 부산시 조례를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부산시 조례를 봤다. 그래가지고 많이 받았네 또. 그게 요율이 높아갖고 여기는 0.5인데 저기 0.6이다 이래가지고 많이 받았어요. 근데 잘못 봐가지고 안 된다고. 지자체 조례를 잘못 해석했다. 그래도 법률의 착오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판례가. 잘못 봤는데 부산이 0.4고 여기 0.5다. 그럼 작게 받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럼 상관없지. 작게 받았으니까.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이지. 하여튼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죠. 분사무소. 분사무소에서 뭘 중개한다?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고요. 그러면 뭘 봐야 되느냐 하니까 분사무소 소재지네. 분사무소 소재지 뭘 봐야 돼요? 시도조례를 봐야 된다 이 말이지. 시도조례를 봐야 된다. 왜? 주택이라서 그래. 분사무소에서 주택이 아닌 걸 중개했을 때는 시도조례가 아닙니다.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했기 때문에 시도조례예요. 그것도 어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는 거지. 조심하셔야 돼 이거. 자, 다 됐죠? 두 번째가 이제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면은 뭘 봐야 돼요? 국토교통부령을 본다 이 말이야. 주택이 아니면 뭐? 국토교통부령. 되겠죠? 세 번째 이제 주택하고 상가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건물 복합 건물입니까? 주상 복합 건물 요거는 뭘 따져? 주택의 면적을 일단 따지는 거예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이걸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주택의 기준을 적용하겠다 이 말이야. 주상복합 통으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주상복합 건물인데 주택의 면적을 따집니다. 주택의 면적이 그 건물에서 2분의 1 이상이죠. 그러면 그거를 주택으로 보고 이걸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2분의 1 이상,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 2분의 1 이상. 주택의 면적이 딱 2분의 1이면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보죠. 2분의 1은 2분의 1 이상에 들어가니까. 그런 거 알고 있죠? 주택의 면적이 3분의 2다. 그럼 뭘로 봐야 돼? 주택. 맞죠? 알아서 하세요. 2분의 1이 큰지 3분의 2가 큰지는 알아서 하라고. 그거는 못 가르칩니다. 그거는. 에이? 자, 주택 외가 3분의 1이다. 그럼 뭘로 봐야 돼? 다시. 특별히 다시. 많은 돌이 튀기 위해서는. 주택 외가 3분의 1이다. 그럼 뭘로 봐야 돼?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나머지 3분의 2가 주택이니까요. 그런 식으로 문제에 딱 나와요. 그러면 이게 주택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돼요. 문제를 보고. 왜 틀리잖아, 기준이. 요율도 틀리고 하니까. 되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기준에 따른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가 중개보수 한도네. 중개보수 한도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율 말이에요. 요율. 그 요율도 그러면 첫 번째가 주택이냐 아니냐를 구분합니다. 주택이다 그러면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그런데 일방의 범위가 우리 법에 나와 있다고요. 일방의 범위가 법에 나와 있으니까 이걸 쌍방한테 받는다고 하면 그 나온 값에다가 곱하기 2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막 곱하기 2를 안 해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다니까요. 왜? 자기가 구한 답이 거기에 있거든, 보기에. 너무 반가워서 100만 원 나왔다고 반가워가지고 있네 그러면서 바로 체크하고 온다니까. 문제 읽을 때는 막 거래당사 쌍방으로 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막 다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100만 원 나오니까 보기에 100만 원이 있으니까 바로 찍고 온다니까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 습관적으로 막 그래요. 계속. 그래서 그거를 모의고사 칠 때 이렇게 계산할 때 한번 연습을 하셔야 돼. 풀고 난 다음에 답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문제를 보고 쌍방이냐 일방이냐 이걸 다시 보고 곱하기 2. 곱하기 2를 또 막 하면 안 되는데 곱하기 2 하는 사람이 있다. 무조건 막 말받을기라고. 자, 하여튼 그런 부분은 실수 전부 다 그런 건 실수예요. 그런 실수들을 많이 줄여야 돼요. 한 10점 정도가 한 4, 5문제 정도가 실수예요. 각 과목마다. 시험 칠 때는 발견 못 합니다. 나중에 시험 치고 나오면 알아요, 그거. 그거를 다 맞출 수 있는 건데 다 틀린 거예요, 그거를. 그런 것들을 다 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 무조건 점수가 다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일방으로 받는 범위가 첫 번째가 매매하고 교환이다. 거래에 따라 틀리네, 그죠? 매매하고 교환이다 그러면 이게 거래 금액에 따라서 좀 달라요. 구분돼 있어요. 그죠? 6단계로 구분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최소가 얼마냐니까는 최소가 1000분의 4죠, 4. 1000분의 4 이내에서 최고가 1000분의 7이죠, 7. 여러분들 그 암기사항 정리에 그거 다르게 돼 있죠? 그거 빨리 수정하세요. 그거를 왜 얘기 안 해? 얘기하러 오지? 그거 발견했죠, 그거? 못했어요, 발견을? 모르고 그런 것도. 거기에 보면, 그거를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 이상이 수정이 안 돼 있네. 거기 암기사항 정리해 보면은, 중개보수 파트에 가보면은, 이 부분에, 거기 0.9 돼 있을 거예요, 매매 교환이. 0.9가 아니고, 일단 요렇게 적어 놓으세요. 공간이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5천만 원 미만,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5천만 원 미만, 15억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 그 사이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면 최소가 일단 1000분의 4고 최대가 1000분의 7 이내라고 돼 있어요. 거기 중개보수 파트 있죠. 거기 일단은 수정하시면 돼. 그냥 4에서 7이라고 적든지. 그러면 알잖아. 9가 아닙니다. 1000분의 9가 아니고 그거 지우고 그냥 4에서 7 아니면 7이라고만 적어놔도 상관없어.
일단 최소는 1,000분의 4. 어차피 뭐 이내니까 여기 7, 이내 다 들어갈 거 아니야. 뭐 찾는데 1시간이다, 1시간. 자, 두 번째.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일단은 최소가 1,000분의 3입니다. 3 이내에서 최대가 1,000분의 6. 그러니까 1,000분의 6이 이제 최대라 이 말이야, 최대. 1,000분의 8이 아니고, 거기에. 잘못된 거예요. 수정했죠? 네. 그리고 또 혹시 잘못된 거 없던가요, 그 안에? 아직 안 봐서 잘 모르고. 뭘 보는데 도대체 그러면? 뭘 보고? 자, 틀린 부분을 발견해 오세요. 틀린 부분을 발견하는 사람은 무조건 합격이다. 몰라요. 최대한 수정 다 했어요. 수정 다 했는데, 그러니까는 자기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오세요. 아니? 와가지고 무엇을 질문하는가, 와가지고 무엇을 물어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나는. 이 사람이 이 상태다. 저 상태다. 상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세요. 혼자만 같이 하고 있을게. 차츰차츰 나아지겠지. 말 안 할게요. 하여튼 뭐 조금이라도 좀 그런 거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예. 이상한 거 발견하면. 자, 최대가 1,000분의 7이고 최대 이거 1,000분의 6이라는 거 여기. 나중에 이제 금액에 따라 거래 금액에 따라서 이제 애우는 암기법이 또 암기하는 방법이 또 있죠. 전화번호 애우시면 돼. 자, 두 번째로 가보면은 주택이 아니네. 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피스텔인데, 자, 일정 규모의 오피스텔이다. 첫 번째가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이하? 그럼 85가 들어갑니까? 맞아요. 85 들어간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돼. 이 숫자는 외워야 돼.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두 번째가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플러스 전용 입식 부엌하고 수세식 화장실이랑 목욕시설, 화장실, 목욕시설 같이 되어 있는 시설 포함되고, 요런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 요런 오피스텔은 쌍방으로부터 각각받는데 그 일방의 범위가 마찬가지 매매하고 교환의 경우에는 얼마냐 하니까 이게 1,000분의 5예요. 1,000분의 5. 1,000분의 5. 1,000분의 5 이내고 상한율이 1,000분의 5고, 두 번째가 임대차 등은 그 밖에 임대차 등은 1,000분의 4. 이거 우리 시험에 물어보죠. 서로 반대로 물어봐. 반대로 물어보고 이론적으로.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풀 때도 요율을 안 줍니다, 이거는. 요거를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요거 외워야 되고, 요런 거는 다 문제 줍니다. 문제에서 가로에 보면은, 이건 주거용 오피스텔이구나. 매매다 그러면은 1,000분의 5를 적용시켜야 되고, 임대차다 그러면 1,000분의 4 해야 되고, 0.4%. 요거는 요율을 안 줍니다. 요거 외우고 이제 물어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오피스텔 말고, 다른 오피스텔하고, 주택도 아니고, 나머지 상가, 공장 같은 거, 토지 같은 거 전부 뭐예요? 국토교통부 령이기 때문에 1,000분의 9 이내라 이 말이에요. 합의 결정한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토지다. 토지의 매매다. 토지의 매매다. 그러면 얼마? 1,000분의 9입니다. 되겠습니까? 토지의 임대차다. 얼마? 누가 사라고 했어요, 방금. 토지의 임대차라고요. 토지의 임대차다. 1,000분의 9입니다. 에이? 이거 그 외에는 이런 거래에 관계없어요. 그 외에는요, 어떤 거래든지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뭐든 간에 전부 1,000분의 9예요. 신경 쓸 것도 없다. 요것만 거래 구분하는 거야. 요거랑 오피스텔, 요거랑 요거 주택이랑.
거래를 구분한다고요. 거래를. 되겠죠? 예. 자, 보수는 확실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그죠? 의뢰인이 왔는데, 뭐, 이거 뭐, 얼마 드리면 돼요? 그러면 뭐, 보자. 그러면서 뭐, 보세요. 있어 보세요. 이러면서 막 찾아보고. 곤란하다, 이거는. 바로 찾아보는 순간 바로 다른 동네 갑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니까. 중개보수를 산출하고 싶다. 그러면 뭐하고 곱해야 돼? 방금 다 했잖아. 뭐하고 곱해야 돼? 이거 요일하고 뭐하고 곱해야 돼? 거래 금액이에요. 그래서 거래 금액을 계산할 줄 아셔야 돼. 거래 금액 계산이에요. 거래에 따라 좀 틀리다 이 말이지. 첫 번째가 매매다 그러면 거래 금액이 뭐야? 매매는 뭐예요? 매매가죠. 매매대금, 그죠? 매매대금, 매매가액, 매매가라고 하지, 그죠? 두 번째가 이것도 잘 물어봐요. 분양권 전매라고요. 요거는 뭐냐면 총 분양 대금이 아니야. 총 분양 대금이 아니고 계약금 낸 거 있으면 계약금하고 기납부가 된 중도금이에요. 기납부된 중도금이에요. 납부 안 된 건 아니고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거래금을 계산한다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교환이네. 서로 바꾸는 거죠. 교환 대상 중개사물 중에서 뭐가 크다?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두 개 중에서 큰 거라 이 말이죠. 합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큰 겁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임대차 등이네. 자, 임대차 등. 전세 같으면은 뭐 전세. 전세는 전세금이죠. 월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임대보증금이에요. 자, 월차임 있다. 원칙에서 월차임 있죠. 그러면 보증금에다가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는 금액이에요. 100을 곱해, 처음 100을. 100을 곱하는데 두 번째가 이제 예외적으로 이 원칙에서 나온 금액이, 원칙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야? 5천만 원 미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만. 5천만 원 미만이잖아요. 5천만 원 미만. 무슨 말이에요? 5천만 원이 안 나오면 이 말이야. 5천만 원 딱 나왔다 그러면 뭐야?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100 곱해가지고 5천만 원 나왔죠? 그럼 그대로 가는 거고 5천만 원이 안 나왔죠? 그럼 다시 해야 돼. 이거 필요 없고 보증금 플러스 월차임 곱하기 70이다. 그러면 거래금액이 좀 낮아지네. 70 곱했으니까. 그럼 보수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걸 물어보겠지. 계산하는 거를. 두 번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게 많이 물어봐요. 자,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뭐냐 하니까 동일 중개대상 물건 그대로예요. 동일 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사람도 그대로 간에 매매를 포함해서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동일한 말이 세 번 들어가네요. 동일 물, 동일 당사자, 동일 기회. 무슨 상황입니까? 내가 집을 팔면서 바로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짐을 그대로 놔두고. 내가 집을 팔면서 임차인 들어간다 그러면 난 누군데? 난 뭐예요? 그래서 나는 매도인이면서 임차인이 된 거야. 갑. 그러면 누구야? 매수인이면서 임대인. 그렇게 나온다고 문제에. 아, 그럼 이 상황이구나. 물건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잖아. 동일 기회. 그러면 매매하고 임대차 둘 다 계산한 게 아니고 임대차는 버립니다. 또 많이 받을 기라고 또 임대차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뭐 매매하고 임대차 계산해가지고 플러스 해가지고 나왔죠 금액이. 그게 또 보기에 있다. 보기에 있으니까 아이고 맞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찍고 나온다니까. 그런 거를 실수를 다 줄여야 돼요. 임대차는 버리고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한다. 그래가지고 매매 대금만 적용시켜야 돼요.
그럼 문제에서 자체 임대차를 X 시켜야 돼. X. 매매 대금만, 매매 계약만 계산해가지고 보수를 받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네. 요런 거 이론으로 막 나와요. 그리고 요거는 이론을 알아야 계산이 되는 거잖아. 이런 계산. 이 계산 문제가 나오겠지, 이거. 요것도 나오고. 자, 마지막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리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거기 나오네. 바로 볼게요. 228페이지 보세요. 228페이지 보시면은 중개보수 청구권이라는 말 나왔습니까? 네. 언제 발생된다고요? 두 번째 줄. 중개계약 체결돼 있잖아요. 바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을 보니까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도 우리 시험 물어본다고 돼 있잖아, 거기. 자, 우리 중개보수를 지급해봤죠? 수학님한테. 여러분들은 주로 언제 줬습니까? 중개보수를? 그렇죠. 보통 계약이 다 체결되고, 그렇죠? 뭐 할 때 줬어요? 잔금을 칠 때 줬잖아. 잔금 칠 때. 잔금을 왜 친다 그래요? 그냥 지급한다 하면 되지. 잔금 꼭 치야 되나? 툭 쳐가지고 좀 잔금을 갖다가 툭 쳐가지고 주세요. 아시겠죠? 잔금을 칠 때 주는데, 우리가 항상 잔금을 칠 때 줬잖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칙은 뭐냐, 우리 법에? 원칙은 약정인 것이에요. 원칙이 약정이니까, 요게 헷갈려. 요게 갑자기 이렇게 막, 중개보수 지급시기 하니까는 잔금 칠 때가 생각나는 거야. 자, 원칙은 약정이다. 근데 보통 약정합니까? 약정 안 하죠. 보통 아무 말 안 하죠. 특히 여러분들은 아무 말 안 할 거 아니야. 그죠? 자, 근데 나는 미리 줄 테니까 좀 좋은 걸 좀 구해달라.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약정이 원칙이고 약정을 안 했죠, 아무 말 안 했죠. 그러면 언제냐 하니까 잔금 친 날이죠. 우리 법에는 잔금 친 날이라고 없어, 말 자체가. 문제에도 잔금 친 날이 안 나와. 그 날이 언제냐 하니까 나와 있다.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이잖아요.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좀 길면 끊어서 외우세요. 끊어서.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이렇게. 끊어서 외우면 돼. 이걸 외우고 있어야 돼요.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원칙은 뭐라고 해요? 원칙은 약정인 것이에요. 약정 안 하면 뭐?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소위 말하는 잔금 친 날이라고. 되겠습니까? 자, 오른쪽에 중개보수 청구권 소멸 나와 있죠. 언제 소멸합니까? 개업이 옆에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개업의 고의 과실로 인해 가지고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가 됐죠. 그럼 보수 청구권을 소멸합니다. 그리고 자, 됐고 넘어갈게요. 중개보수 계산. 거기에 거래 금액하고 뭐 요율 돼 있죠. 수수료 요율. 그래가지고 거래 금액 산정부터 먼저 나왔는데 동그라미 1번 매매 계약이다. 그럼 매매 대금, 매매가 되겠죠. 교환 나왔죠. 첫 번째 줄 끝에 거래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큰 겁니다. 합한 거 아니고. 3번에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차. 자, 임대차 보증금이 되겠지. 임대 보증금. 그런데 그 옆에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다라고 하면 월세 말하겠죠? 그러면 월 단위 차임액, 월 단위 차임액, 월세, 그죠?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100을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더한다고요?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라는 거지. 그게 원칙이죠? 다만 동그라미 니은 그 원칙의 금액이,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 미만 돼 있잖아. 미만이 중요한 거예요. 5천만 원이 안 나왔죠? 그럼 다시 해야 돼. 월 단위 차임액에다가 70을 곱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보증금을 합산한다는 얘기야. 그렇게 계산합니다. 자, 분양권 전매 나오네. 두 번째 줄. 납입한 기납입 금액. 뭐 계약금이라든지 중도금이라든지 납입한 걸 말해요. 그 다음 프리미엄. 그래서 그 판례 보시면 구체적으로 나와. 분양권 매매의 중개를 한 경우에 있어서는요. 거래 금액은 두 번째 줄.
계약금, 기납부된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다. 이런 말이고요. 요율의 산정을 한번 보세요. 주택이라고 구분되어 있죠. 주택이다. 그러면 동그라미 기억.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수의 한도가 오른쪽에 나와 있다.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표 있죠? 요거는 국토교통부령입니까? 시도조례입니까? 이거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요 범위에서 각 시도조례로 정해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매매 교환이다. 그러면 거래 금액 부분을 한번 보세요. 여섯 단계로 나눴죠. 자, 제일 작은 게 5천만 원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천부터 가겠죠. 5천 이상 2억 미만이에요. 자, 요 두 개를 별도로 외우고 그 다음에는 앞에 숫자만 외운다고 했어요. 2억부터 시작하겠죠. 2억, 9억, 12억, 15억. 2, 9, 12, 15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에 상한요율을 보시면요. 전화번호 외우듯이 65국에 나오잖아요. 65국에 4, 5, 6, 7 이렇게 외웁니다. 일단 이렇게 외워요. 그러면 충분해. 자, 임대차는요. 5천 미만이고 얘는 좀 반으로 줄어들어요. 5천에서 1억이 되지. 1억. 그러면 1억부터 가겠지. 1억 9억으로 가기에는 너무 길다. 그래서 6억 가는 거야. 6억. 1억, 6억, 12억, 15억. 12, 15는 똑같잖아. 1, 6, 12, 15. 그러면 금방 해와. 그리고 오른쪽에 상한요율은 전화번호 어떻게 해? 전화번호가 54국에 3, 4, 5, 6이다. 이렇게 외워요. 그리고 옆에 보니까 막 한도가 적혀있네. 한도가. 한도가 적혀있는 게 있죠.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한도가 적혀있다면 우리 시험 문제도 한도가 있어요. 시험 문제 한도가 나와. 한도액은 얼마? 한도액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구한 걸 뭐라고 해? 내가 구한 거. 산출액이에요. 한도액하고 산출액이 있다. 그러면 둘 중에서 뭘 받아야 돼? 한도액. 둘 중에서 적은 걸 받아야 돼요. 적은 걸 받아야 돼요. 한도액이 적으면 한도액, 산출액이 적으면 산출액.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표 밑에 보시면은 니은 동그라미 니은 국토교통부령 범위 안에서 시도도리를 정했다. 이게 이제 기준이잖아요. 주택 맞죠?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도리를 정해놨다. 이제 동그라미 2번 주택 외를 보세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내 0.9% 이내에서 그 밑에 합의해서 결정하겠다. 일단은 주택은 그렇죠. 주택 외. 동그라미 니은 보시면 이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는요. 중개보수 요율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한도액표에다가 명시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한다 되어 있어요. 주택 외의 중개상물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택은 시도조례니까.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주택 외의 중개상물 중에서 특수한 오피스텔 나오잖아요. 특수한 주거용 오피스텔 해가지고 조문을 보지 말고 조문 밑에 보시면 기역.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나 돼 있어요? 85제곱미터 이하. 요 숫자 기억하셔야 돼요. 상하수도 시설, 그 밑에 입식 부엌,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 딸린 시설 포함하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는데 그 일방의 한도가 매매 교환은 뭐라고요? 1천분의 5, 0.5%. 임대차 등은요. 1천분의 4, 0.4%. 이건 외워야 되고 그다음 오른쪽에 넘어가서 이제 중개보수 청구의 제한 기준인데 양가로 1번이 보니까 매매 등이 동일 기회다. 이게 뭐냐 하니까 동그라미 1번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물에 대해서 누가 나와?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매매 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 적용하겠다. 매매 대금만 적용하겠다 이 말이야.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복합 용도 나오네. 이 복합 건물입니까? 네, 복합 건물은 뭘 따져야 돼? 첫 번째 줄 끝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뭘로 봐야 돼? 주택에 관한 규정 적용하고요. 2분의 1 미만이면 주택 외에 규정을 적용하겠죠?
자, 이제 양가로 3번에 사무소 소재지 기준 돼 있는데 이거는 주택을 얘기하겠지. 주택의 소재지와 이 말이에요. 중개이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뭘 봐야 돼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럴 수도 있잖아. 상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럼 뭘 봐야 돼? 상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그럼 뭘 봐야 돼? 다 되면 전화하세요. 자, 다시 질문 다시 또 생각했죠, 이제? 생각했죠? 대답합니다. 상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다. 뭘 봐야 돼? 사무소 소재지 뭐? 시도조례? 답을 하고 있네, 지금 여기. 자, 상가 소재지랑 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수 있죠. 상가는 해운대구에 있고 사무소는 울산 남구에 있다고. 그럼 뭘 봐야 돼? 어? 끝까지 사무소. 지금 문제는 이해됩니까? 자, 상가 어디 있다고? 상가 해운대구에 있다고요. 해운대구 어딘지 알죠? 사무소는 어디 있다고? 여기 남구에 있다고, 여기에. 그럼 뭘 봐야 돼? 국토교통부령을 봐야 돼요. 제발 좀. 국토교통부령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가인데 상가가 어디든지 간에, 그렇죠? 상가가 어디든지 간에 국토교통을 봐야지. 와, 사무소 소재지 국토교통부령 하지 왜? 그럼 뭐 다르나? 국토교통부령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상가가 어디든지 간에, 뭐 공장이 어디든지 간에, 토지가 어디든지 간에 다 국토교통부령이 아닐까? 되겠죠? 그게 딱 이게 딱 질문 딱 나왔을 때 대답이 안 나왔잖아. 처음부터. 처음 안 나왔죠? 이게 나올 때까지 와야 돼, 학원에. 이 대답이 딱 처음 딱 질문했을 때 바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나올 때까지 학원 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은 잘하고 있어. 안 오는 사람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오세요. 결석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는 사무소 기준 했고, 그 밑에 동그라미 2번 안 했잖아. 왜 넘겨야지? 동그라미 2번. 이거 안 했죠? 분사무소 소재지네. 분사무소네. 그러니까 분사무소에서 주택을 중개한다 이 말입니까? 이 말이에요. 분사무소에서 주택의 경우 주택을 중개한다 이 말은 어디 뭘 바라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잖아. 분사무소에서 좋다. 자, 여기서 더 잘하세요. 분사무소에서 상가를 중개한다고 뭘 봐야 돼? 국토교통부령. 이제 조금 대화가 되네. 자, 초과 보수의 반환 의무. 당연하죠. 요율하고 한도를 초과하는 보수의 약정은 무효다. 초과분이 무효예요. 전부 무효가 아니고요. 초과분이 무효고, 초과해서 만약에 받았잖아요. 그럼 반환해야 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돼요. 자, 다 됐고 뒤로 넘어가서요. 이제 실비만 보면 되겠네. 자, 236페이지의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우리 실비도 시험 문제 한번 물어봤는데, 실비 양가로 이면 실비의 범위와 한도가 돼 있잖아요. 실비의 범위는 두 번째 줄에 보면요, 중개 대상물 권리 관계에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고요. 그 옆에 방금 했던 거 우리 했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실비 한도가 우리 시험 문제 한번 물어봤어요. 여기 실비 한도. 동그라미 2번. 이 실비의 한도는 시도조례에 따르다 돼 있잖아요. 세 번째 줄에 보면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에 따른다 이 말이에요. 실비 한도는요.
그래서 실비의 청구를 보니까 아까 실비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동그라미 2번에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누구한테 청구합니까? 권리 이전 의뢰인 매도인한테 청구를 안 해? 권리관계 확인을 누굴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매도인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원래 매도인이 설명해야 되거든. 자기 집의 권리관계를. 근데 기업이 이제 대신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매도인한테 청구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보면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이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이거는? 이건 매수인을 위한 제도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권리 취득 의뢰인한테 청구한다 되어 있잖아요. 자, 오른쪽에 시도조례의 기준이라고 해서 중개대상물 소재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하고 사무소 소재가 다르다 그러면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비의 지불 시기라 돼 있네. 실비는 일단 뭐 약정이겠죠. 약정. 자, 그 다음에 반환, 그다음 위반 시 제재. 뭐 이거는 됐어.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을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 계산이 좀 잘 됩니다. 계산이. 자, 됐네. 우리 정보망은 했죠? 저번 주에 했습니까? 정보망. 정보망 했고, 다음 주에 그러면 협회부터 나가면 되겠네. (252페이지) 다음 주. 오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오늘 문제. 중개 대상물의 확인 설명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물어봤어요. 1번.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서식은 4종이 있다. 맞아요. 1, 2, 3, 4. 4종이 있죠. 한글 4종, 영문 4종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시 중개상물 설명 시 그 근거자를 제시해야 된다. 맞잖아요. 근거자료까지 제시해야 되죠. 3번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매도인이 불응했네. 그럼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인에게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이렇게 하라고 했죠. 4번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공인전자문센터에 확인 설명이 보관 중인 경우 제외하고는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해야 된다. 맞네? 5번에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완성된 때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1방에게 교부. 아니잖아. 거래당사자 쌍방.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이렇게도 맞고 거래당사자 쌍방에 교부해야 되는 거예요. 5번이 틀렸네. 자, 2번입니다. 거래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이거 거래계약서에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니다. 교부일자 조교약 있었잖아요. 기재사항이잖아. 틀렸고 2번. 당해 중개행위라는 소속공인중개사도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당해 중개행위를 참여한 소속은 함께 서명 및 날인하라고 했죠. 자, 3번에 거래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 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없어. 건장할 수 있으니까 사용할 의무 없고 그 서식 자체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4번에요.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거래계약서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맞아요. 무조건 해야 돼. 옳은 거네? 얘가 옳은 거네. 5번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했다고요. 개업이 거짓으로 기재했다. 1대1? 1대1? 1대1 아니고 3대3? 아닙니다. 상치죠, 상치. 100만, 누가 또 100만 원. 아무 때나 다 얘기하기. 이거 상치잖아요. 거래 이중계약서, 거짓기재, 개업은 상치, 행정처우만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이거. 이거 1대1 아닙니다. 1대1이 없어요, 이중계약서는. 없어요. 자, 3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은 개설 등록 신청을 할 때 해야 된다. 원칙이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까지잖아요. 개시 등록할 때 하는 게 아니라고. 2번입니다.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중개업을 하는 경우에 보증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특수법인은 보증 설정해야 돼요. 마찬가지 똑같이 업무 전까지 2천만 원 이상의 보증 설정해야 돼요. 3번에 공제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보증기간이 만료가 되어 보증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 그러면은 보증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하랬잖아요. 4번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했네. 보증 설정 안 했네.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손금 삼회할 때 손. 5번에 보증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 30일 아니고 15일 이내에 다시 가입해야 되겠다. 일단 15일이에요. 4번에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1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중개업을 하면서 무등록이네. 그러면 거래 당사자와 체결한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무효죠. 등록도 안 했잖아요. 지금 무등록인데 당연히 약정 무효죠. 이번에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 간의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중개상물의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맞죠? 네, 거래대금 지급 완료된 날. 3번에 주택입니까? 주택 외네. 잘 보셔야 돼요. 외가 들어있어요. 주택 외의 중개상물의 중개보수는요. 국토교통부 정한다. 4번에 주택의 중개보수는 쌍방으로부터 각 받는데 일방의 범위가 한도 거래금액이 15억 이상의 매매라고 적혀있네. 15억이면 제일 끝에 거네. 그죠? 매매니까 65억에 3, 4, 5, 6? 65억에 4, 5, 6, 7. 그렇죠? 65억에 4, 5, 6, 7, 7이네. 7이네. 맞네. 자, 5번에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개업은 중개대상물 소재지 관한 시도조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일단 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라 보셔야 돼요. 이때 말하는 중개대상물 당연히 주택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은 틀린 것은요? 5번이네요. 5번. 자, 5번에요. 금지행위에 대한 내용 틀린 것. 개업 공인중개사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건축물이 뭡니까? 요거 중개상물입니다. 맞죠? 금지행위다. 자, 2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거래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 된다. 맞네. 쌍방 대리. 3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사례비 명목으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명목 불문하고 그죠?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되겠고. 4번에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을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약정은 그 전부 무효 아니고 초과분이 무효라 했잖아. 그죠? 틀렸네. 5번에 등록관청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손금 삼회할 때 그 금이네. 금. 행정처분으로서는 등록 취소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처분하고 이런 벌칙 같은 것들을 조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잘 돼 있어야지 문제 풀기가 좀 수월해져요. 자, 6번입니까? 요거는 교육인데 우리 앞에서 했죠? 문제 풀어볼게요. 틀린 것은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의 실무교육 받는 거 맞죠? 2번.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면제고요. 3번에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에 등록 신청 일정 1년 이내에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한다. 아니고 누가 실시하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그죠? 틀렸네. 얘가 틀렸습니까? 4번에 새로이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고용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직무개혁 수료해야 된다. 5번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의 경우에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그 설치 신고 일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맞네. 자,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지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자마자 이렇게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 자기가 문제를 풀 때 막 2번, 3번 읽어야 된다. 그러면 아, 좀 부족하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시겠죠? 더 해야 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 오늘 이제 비가 좀 이제 그치려고 합니까? 하여튼 비가 오나 뭐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좀 아픈 거 외에는 몸이 안 아프도록 해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하여튼 남은 주일 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